오늘도 사연부스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흐린 새벽 공기로 숨을 가다듬던 길모퉁이에서 문득 거울을 마주친 듯 잊고 지냈던 나의 이름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하루를 다져올린 세월도 잠깐 방심하면 비 내린 흙길처럼 미끄러져 버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름 석자가 깎여 나가고 서류 위에 잉크가 지워진 자리에 전혀 다른 사람이 올라앉는다면 우리는 과연 같은 마음으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느 날 병원에서 이름이 바뀌어 버린 남자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봅니다. 제구는 55, 마산에서 내장재 도소매를 하며 30년 넘게 맞춤 가구를 납품해온 손재주 좋은 목수다. 군더더기 없는 성미 덕에 거래처마다 제사장이라 부르며 믿고 일을 맡겼고 그 자신도 서툴게 웃는 대신 묵묵히 일을 끝내는 방식으로 평판을 다져왔다. 아내 선영은 군청 민원실 공무원이었다가 이듬해 명예퇴직을 택해 홈베이킹 교실을 운영한다. 두 사람은 자식 없이 오누이 같은 우정을 지켜왔고 소소한 저녁 식탁에서 빵 냄새와 나무 결이 섞인 따뜻한 공기를 나누며 사는 것이 충분한 행복이라 여겼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러하듯 삶은 늘 균형 앞에서 흔들린다. 제구는 30살에 겪은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해마다 종합검진을 받는데 올해도 예년처럼 시 외곽 명문대 병원 검진센터에 들렀다. 새벽 5시 첫 접수를 위해 어둑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등록 카운터에서 신분증과 예약증을 건네고 나면 늘 그렇듯 RFID 팔찌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새겨졌다. 그 익숙함이 주는 안도가 마취제처럼 스며들 때쯤 그는 조영제를 맞고 CT 기계 속으로 들어갔다. 기계가 몸 위를 회전하며 묵직한 지나가는 소리를 내고 냉기 어린 공기가 소매 안으로 파고드는 그 찰나 제구는 문득 귀에서 웅하는 울림을 느끼며 시야가 빙 돌았다. 검사 담당자가 어지러우시면 끝나고 바로 말씀하세요라 했지만 어지럼증은 오래 남지 않았다. 이상한 일은 탈의실에서 시작됐다. 회색 가운을 벗어 수납함에 걸어두고 환자복을 다시 접어 내놓으려는데 팔목에 친 팔찌에 이름이 낯선 두 글자로 바뀌어 있었다. 강제구가 아닌 강재민. 처음엔 인쇄불량이라 여겨 눈살만 살짝 찌푸렸다. 그러나 주민번호 뒷자리마저 알 수 없는 숫자로 바뀌어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창구로 달려가자 간호사는 오류가 맞다면 바로 수정 처리하겠습니다라며 무덤덤하게 응대했지만 그녀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자 딱딱해진 표정이 쉼 없이 흔들렸다. 접수 기록엔 재민 씨로만 남아있네요. 예약자 성명도 그렇고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보다 당혹이 앞섰다. 제구는 12번 넘게 자신의 생년월일과 이름, 주소를 말했으나 서버엔 그런 정보가 없다 했다. 장난감 퍼즐이 아니었다. 등근 손톱 끝까지 식은땀으로 젖은 그는 숨이 막혀오는 느낌에 일단 아내에게 연락하려 전화기를 꺼냈지만 화면엔 알 수 없는 기기 오류 메시지가 떠올랐다. 전파가 터지지 않는 악명 높은 건물 지하도 아니었는데 통신사 로고 옆 안테나 표시가 칸칸이 비어 있었다. 행정실에서 출력한 서류엔 그가 모르는 주소와 보험사가 기재되어 있었다. 서류상 보호자라는 공백이었고 직업 칸엔 무직이라고 적혔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확실히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대기실에서 직원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 말에 제구는 길게 숨을 내쉬며 잠시 의자를 찾았다. 그러나 병원 한편에 마련된 전광판이 번쩍이며 의무 기록 확인 중이란 안내 문구를 내보내는 동안 복도 끝인 유니폼을 입은 누군가가 무전기로 짧은 지시를 보내는 모습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제구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등에 붙은 셔츠가 달라붙는 걸 느끼며 자신이 마치 남의 삶 한가운데 끌려 들어온 낯선 방랑자처럼 느껴졌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강재민 씨 보호자 되시죠? 라는 목소리에 그는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낯선 중년 남자가 검은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었고 그 뒤로 병원 경비 둘이 천천히 다가왔다. 순간 강제구란 이름과 함께 30년 머물렀던 자리들이 베어분 나무의 나이테처럼 머릿속에서 빠르게 벗겨져 나가며 공포가 솟구쳤다. 그는 한치 망설임 없이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곤두세운 귀로 들려오는 구두 굽소리, 들쑥날쑥한 기계음,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서 반사되는 숨소리가 귀 안으로 파고들었다. 제구는 급히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비상 계단을 내려가며
내심 믿고 싶었다. 이건 단순 컴퓨터 오류일 뿐이며 이름이 헷갈린 환자 정보가 뒤섞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양팔을 번갈아 들며 달리던 중 손목 팔찌가 덜컥 끊어지면서 속살에 눌린 자국이 선명히 드러났다.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은 낯선 이름표를 떼어낸 허탈함보다 누군가에게 뺏긴다는 원초적 공포로 덜덜 떨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팔찌를 움켜쥐며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을 삼켰다. 누구냐?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거냐? 그리고 왜 하필 나였냐? 건너편 벽에 붙은 CCTV 카메라가 무표정한 렌즈로 그를 향해 있었다. 레이저 같은 시선의 염통이 오그라드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직원 하나가 휴대용 심장 제세동기 케이스를 들고 나왔다. 재구는 몸을 숨긴 뒤 한 줄기 끈적한 의심이 뇌리를 스쳤다. 저 장비는 심정지 환자에게 쓰는 것인데 왜 검진센터 지하에서? 그제야 그는 조영재 주사 맞을 때 간호사가 주사기를 살짝 오래 꽂아둔 이유가 떠올랐다. 피부가 수분을 잃은 듯 화끈거렸고 잠깐 전 가슴을 짓누르던 묘한 압통이 지금도 스멀댔다. 혹시 내 건강 자체가 목적이었나? 아니면 내 존재를 지워 다른 누군가를 끼워 넣으려는 걸까? 무서운 상상들은 대기실 천장 조명을 타고 번지는 곰팡이처럼 자라났다. 그때 차량 진입 경보음이 울리며 주차장 출입구 롤러 셔터가 서서히 내려왔다. 병원 본관으로 이어지는 통로 또한 잠금 장치 불빛이 붉게 변했다. 출구가 막히자 공포는 이내 분노로 치솟았다. 재구는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이름, 거래처 사람들의 신뢰, 그리고 마주 앉아 빵을 나누던 아내의 미소까지 한순간에 도둑맞고 있다는 사실에 결국 이를 악물었다. 그는 주차장 구석 진료, 폐기물 상자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방망이질하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 박자 늦게 들려왔다. 바닥엔 고여있던 빗물이 형광등 불빛을 삼켜 금빛으로 번들거렸다. 그 반사면 속에서 재구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흔히 보던 고단한 중년의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도 다른 사람 같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름만 잘못 붙은 실수라 믿으려 애썼지만 누군가가 이 작은 실수를 통해 거대한 판을 돌리고 있다는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다. 바로 그때 출입구 반대편에서 굽이 낮은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다가왔다. 강재민 씨, 괜찮으십니까? 곧 보호자분과 연락이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CT실 담당 간호사였다. 그녀가 쏟아내는 말들은 대기실에서 들었던 무미건조한 친절과는 달랐다. 어딘가 암호문처럼 그 이름을 계속 되뇌며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재구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래, 내 이름을 바꾼 이유가 정말 신분 세탁이라면 그에 어울리는 짜임새가 분명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달래며 그는 주머니 속 팔찌를 꼭 움켜쥐었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자신의 남은 세계와 새어나가는 진실을 잇는 유일한 실마리였다. 그 순간 휴대폰이 삐거덕거리며 꺼졌다 켜지더니 알 수 없는 문자 하나가 푸른 배경 위에 떴다. 재민 씨, 위험합니다. 심장 조심하세요. 발신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 배열이었다. 혈관 속을 돌던 조영재의 한기가 마지막 경고처럼 서늘하게 몸을 감쌌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로 얽힌 거미줄 속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향한 첫 번째 덫이 곧 죄어들 것이란 예감이 어깨를 눌렀다. 다급한 호흡을 가다듬으며 재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팔찌를 가슴팍 깊숙이 찔러 넣고 혹시 모를 추적을 따돌리려 잠시 폐기물 투입구 문을 열어 안으로 몸을 숨겼다. 좁고 캄캄한 공간 속에서 땀과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지만 눈을 감은 채 그는 스스로를 다짐했다. 빼앗긴 이름을 기어코 되찾겠노라고. 그리고 이 병원의 숨은 의도 뒤에 무엇이 숨어있든 끝까지 파헤치겠노라고. 그렇게 폐기물 함속 차가운 알루미늄 벽에 등어리를 붙이고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재구는 바깥에서 울려 퍼지는 발소리와 무전음이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첫 번째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알고 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피가 아닌 이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숨은 더 깊은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가장 익숙했던 병원이라는 공간이 이제 거대한 미로가 되어 그를 시험할 것임을.
폐기물 투입구에서 기어나온 재고는 곧장 사람이 드문 시설관리 구역으로 몸을 옮겼다. 가느다란 비상등만 켜진 복도엔 먼지와 기계 기름 냄새가 자욱했고 벽마다 파이프가 얽혀 있어 한때 보일러실로 쓰였던 공간임을 짐작해 했다. 그는 걸핏하면 튀어나오는 기침을 억누르며 스테인리스 문고리를 잡았다. 문 너머엔 의료용 린넨을 세탁건조 포장하는 작업대가 어수선하게 펼쳐져 있었고 산업용 세탁기의 모터음이 지하에 허파처럼 웅웅 울렸다. 어둑한 틈을 파고들어 선반 뒤에 몸을 숨긴 그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 세탁기 회전음 사이로 남녀 대화가 섞여 들렸다. 강재민 상태는 낮게 깔린 남자 목소리였다. 혈액검사 수치가 기준선까지 맞춰졌어요. 다만 원본 데이터 삭제가 아직 여자 목소리는 서류를 넘기는 듯한 사각거림에 묻혔다. 남자는 짧은 한숨을 뱉더니 삭제가 늦어지면 교체 융합 시점이 꼬인다. 서둘러 라며 문을 콱 닫고 떠났다. 융합, 교체, 삭제 재고는 낯선 단어들이 꿰어진 의미를 직감하고 식은땀을 삼켰다. 누군가 그의 신체 정보를 도려내 다른 삶에 이식하려 하고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이 나간 출입문이 잠시 열려 통로 불빛이 스쳤다. 재고는 재빨리 린넨 카트 속에 몸을 구겨 넣었다. 덥게 틈으로 보이는 바퀴 달린 카트의 바닥은 축축했고 표백제 냄새가 목을 찔렀지만 그는 꾹 참고 숨을 죽였다. 잠시 후 빗소리 같은 발걸음이 다가오더니 린넨 카트를 밀고 나가기 시작했다. 바퀴가 철판 경사로를 내려가는 동안 요동치는 진동 속에서도 재고는 오히려 성급히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렸다. 어느새 카트가 멈춰서자 직원이 외부 통제 리더기에 카드키를 찍는 소리가 딸깍 들렸다. 삑 하고 열린 자동문 너머에서 냉기가 훅 몰려왔다. 푸른빛 형광등에 잠깐 드러난 표지판엔 검체 보관구역 B라 적혀 있었다. 카트 덮개 위로 쏟아지는 서늘한 공기가 전해주는 단서였다. 이곳은 환자들의 혈액과 조직을 단기 냉동 보관하는 곳. 곧 기밀구역이다. 직원이 문을 닫고 멀어지자 재고는 조심스레 뚜껑을 밀어 올렸다. 벽면엔 스테인리스 서랍 수십 개가 촘촘했고 서랍마다 바코드와 이니셜이 붙어 있었다. 손잡이를 하나 열자 액체질소 냉기가 뿜어져 나오며 투명한 진자가 흩어졌다. 그 안쪽 트레이엔 캬잉 제이 M45M 적혈구의 통이라 적힌 혈액백이 누워 있었다. 캬잉 제이 M 재민의 머리 글자였다. 서랍을 닫으려다 그는 맞은편 벽 한켠에 쌓인 폐기용 폴더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옆엔 파쇄 준비표가 부착되어 있었고 바로 위 선반엔 교체 대상자 프로토콜 문서 같은 제목의 파일이 흘러내릴 듯 꽂혀 있었다. 재고는 서둘러 그 파일을 꺼냈다. 첫 장엔 L 프로그램 3차 살해 대상자 샤병3일 강재구, 수혜자 샵141 강재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진 페이지엔 혈액형이 일치할 것, 과거 병력 기록을 유사하게 조작할 것, 보험 전산망 주민등록 서버 백업 파일 삭제 시점 동기화 등 세부 절차가 상세히 기술돼 있었다. 그는 손등이 떨려 파일을 닫았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그의 법적의학적 존재를 잘라내어 이름만 비슷한 다른 인물에게 덧씌우려는 거대한 사기였다. 수혜자란 단어가 뇌리를 후벼 팠다. 누군가는 그의 건강한 장기를 가져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죄를 지은 신분을 새로 얻으려는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이든 자신은 순순히 사라질 조각이 아니었다. 파일을 품속에 밀어넣고 고개를 드는 순간 자동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다. 회색 방진복을 입은 여성이 얼굴 절반을 투명 마스크로 가렸는데 문가가 어딘지 익숙했다. 잠시 정적, 여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사장님 맞죠? 얼른 따라와요. 그녀는 이전에 환자복을 챙겨줬던 탈의실 보조 직원이었다. 나는 위생팀으로 파견 나와 있는 유림이에요. 오늘 새벽, 선생님, 이름이 리스트에서 사라지는 걸 보고 이상해서 기록을 뒤지다. 그녀는 문장 끝을 흘리며 손짓했다.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CCTV 사각지대부터 벗어나야 해요. 재구는 망설였지만 차라리 도움이 될 사람을 붙잡는 편이 낫다 생각해 그녀를 따라 나섰다. 유림은 보관실 뒷문을 카드키로 열고 지그재그 환풍 통로를 따라가더니 연구동으로 이어지는 오버헤드 다리를 선택했다. 통로 창밖으론 새벽 안개에 파묻힌 야외 정원이 내려 보였다. 저 멀리 비상 조명 아래 경비 인원 몇이
무전기를 들고 방향 지시를 받는 모습이 스쳤다. 유림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여기 연구소 쪽은 원래 장기은행 관련 임상 데이터만 다뤘어요. 근데 반년 전부터 민간인이 낀 교체형 신분 보증 프로젝트가 진행됐다는 소문이 돌았죠. 길게 보면 해외 투자자한테 귀화 신분을 만들어주거나 국내 고위층 범죄자를 안전하게 바꿔치기 하는 식이라더군요. 제구는 그제야 퍼즐 조각들을 얹기 시작했다. 스스로를 강재민이라 부르는 가짜가 이미 어딘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자신은 여분의 서류에 불과해지는 순간이었다. CG처럼 겹쳐지는 두 이름 사이로 아내 선영의 웃음소리가 멀어졌다. 선영에게 연락하게 도와줘요. 그는 간청하듯 말했으나 유림은 고개를 저었다. 병원 내부 통신망은 이미 이 사람들 손아귀에 있어요. 휴대폰도 IMSI 캐치에 걸려 통화 못해요. 밖으로 나가려면 먼저 본인 인증을 되찾아야 해요. 어떻게? 병원 서버실 메일룸에 백업 보관된 원본 진료 기록을 복구하면 돼요. 거기에 제사장님 지문과 홍채 데이터가 남아있을 거예요. 삭제 작업 전에 되돌리면 적어도 국가 DB랑 동기화될 테니 당장 체포되거나 장기가 잘려나갈 일은 없죠. 유림은 간결하게 말했다. 다만 그 방은 출입 시도를 5분 안에 감지당하면 즉시 봉쇄돼요. 그리고 제 동료 중 누가 내부 배신자인지 몰라요. 제구는 목이 메어 왜 날 도우려는지 물었다. 그녀가 웃음기 없는 눈으로 답했다. 제 오빠가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오후엔 다른 이름으로 사망 진단이 올라왔죠. 가족 장례도 못 치렀어요. 그 뒤 단서를 찾아 여기 잠입했어요. 한순간 터지는 스팀 밸브 소리가 이어폰 폭음처럼 두 사람의 귓전을 때렸다. 유림은 무릎 꿇듯 낮은 자세로 제구를 끌어 안쪽 제어실로 밀어 넣었다. 제어실엔 오래된 모니터와 배선 박스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고 모니터 한 대엔 실시간 서버룸 온도 습도 그래프가 떴다. 유림은 천천히 손목 시계를 풀어 책상에 놓으며 말했다. 문 열고 기록 복구까지 최소 4분 30초. 그러니 한 번에 끝내야 해요. 이 시계는 다이얼을 돌리면 전원 릴레이를 잠시 끊어요.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롤백해야 해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건넸다. 각오하세요. 단 한 번뿐이에요. 제구는 태블릿 화면에 뜬 관리 콘솔을 바라봤다. 환자 통합 코드 샵031 강제굴라는 항목 옆에 빨간색 삭제 카운트다운 바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그 막대가 0000에 닿으면 그의 삶도 완전히 지워질 터였다. 그는 살면서 처음 만진 디지털 콘솔 앞에서 손이 굳어갔다. 목공만 하던 중년 사내에게 SQL 쿼리와 복제 트리거는 외계 문자였다. 하지만 뒤에서 유림이 빠르게 안내했다. 왼쪽 패널에서 로그 버전 전날 2355 선택. 그 다음 원본으로 복구 눌러요. 그녀 목소리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손끝이 버튼에 닿는 순간 경보음이 뚫린 스피커로 울렸다. 미승인 접근 경고. 30초 후 도어락 차단. 제구와 유림의 눈이 마주쳤다. 시작됐어요. 유림은 시계를 비틀어 전원 릴레이를 차단했다. 모니터가 꺼졌다 켜지며 복구 프로그레스가 달렸다. 2%, 5%, 11% 숫자가 뛸 때마다 발밑에서 금속문 닫히는 육중한 소음이 이어졌다. 서버실이 스스로 몸을 조여오는 듯했다. 73%에 도달할 즈음 복도에서 쿵하는 둔탁한 충격음이 들렸다. 누군가 쇠지레로 제어실 문을 비틀고 있었다. 유림은 재빠르게 환풍구 커버를 열어 통로 안쪽을 가리켰다. 완료되면 저기로. 복구율이 100%를 찍자 모니터에 초록불이 켜졌다. 동시에 외부 전원이 복구되고 경보가 더 크게 울렸다. 제구는 태블릿을 움켜쥐고 환풍구로 기어들어갔다. 폭이 좁은 덕트 속에서 금속 가장자리가 옷에 긁히는 소리가 이어졌고 어둠 속 먼지 입자들이 손전등 불빛에 춤췄다. 그가 몇 미터를 기어나온 끝에 다른 덕트 구멍으로 내려섰을 때 유림은 따라오지 않았다. 뒤쪽 제어실에서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둔탁한 물건 떨어지는 충격 후 짧은 신음이 들렸다. 제구는 혀를 깨물며 숨을 삼켰다. 돌아가면 둘 다 잡힌다. 그러나 놔두자니 양심이 갈갈이 찢어졌다. 바로 그때 등 뒤 휴대폰이 진동하며 다시 켜졌다. 화면 한복판엔 010으로 시작한 번호가 떴다. 발신자, 이름 선영. 심장이 거세게 뛰어 목을 대가 들썩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 지금 어디야?
이어폰 너머 들리는 목소리는 그러나 미묘하게 낯설었다. 억양과 호흡은 분명 아내였지만 어딘가 누구의 흉내처럼 기계적이었다. 걱정 마. 곧 집으로 돌아갈 거야.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순간 찢어지는 피드백음이 삐아하고 끼어들며 통화가 끊겼다. 주먹 쥔 손등이 떨렸다. 그 가짜 목소리는 분명 수혜자 측에서 합성한 음성이리라. 이제 그들은 아내에게까지 손을 뻗어 올가미를 조이고 있었다. 통로 끝 밝은 조명 아래로 나가자 드디어 지상층 엘리베이터 로비가 보였다. 유리병 너머로는 아직 밤빛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하늘이 검푸르게 물들어 있었다. 재구는 허리에 찬 파일과 태블릿, 그리고 가슴에 묻은 울분을 더듬으며 굳게 다짐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괴물들에게서 진짜 자신과 사랑하는 이를 지켜내겠노라고. 그리고 유림을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겠노라고. 바닥 센서가 그의 발소리를 인식하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 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구석 카메라 렌즈가 붉은 점을 밝히며 그를 맞이했다. 이제 그는 한 계단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발을 내딛는다. 다만 이번엔 빼앗긴 이름이 아닌 되찾은 증명을 손에 쥔 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찰나 위층 버튼이 스스로 눌렸다. 알리라 적힌 리커버리 플로어, 병원 안내도엔 없는 층이었다. 순간 불길했지만 누군가 급히 쫓아오고 있다는 경보음이 로비에 울려 퍼지자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문이 열리자 칠흑 같은 복도가 드러났다. 휑한 창고 같기도 미완 공사 현장 같기도 한 공간엔 송풍 덕트가 매달려 있었고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았다. 재구는 휴대폰 불빛으로 앞을 비추며 천천히 걸었다. 발치에 굴러다니는 가죽 명찰 하나가 밟혀 삐걱 소리를 냈다. 집어드니 유림이라는 이름과 사내 직원증 패스가 달려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금까지 생생히 대화를 나눴던 유림의 존재가 옅어지는 듯한 공포가 덮쳤다. 폐색된 공기 속 먼지가 목을 긁자 그간 꾹 참았던 기침이 터졌고 반사적으로 등 뒤에 손을 가져다 대며 그는 한 발 물러섰다. 눈앞 벽면엔 수혜자 관찰실이라 형광 물감으로 그어진 화살표가 보였다. 그 옆엔 철제 셔터가 내려와 있었지만 셔터 바닥 틈으로 찬 흰빛이 희미하게 새고 있었다. 재구는 숨을 삼키며 손끝을 문홈에 넣어 들어 올렸다. 삐걱, 육중한 금속이 오르자마자 냉풍이 쏟아졌다. 안쪽 방엔 침대 두 줄이 놓여 있었고 각각의 침대 위엔 의료용 살균 시트가 덮인 채 화면에 그래프를 띄운 모니터가 숨쉬듯 깜빡이고 있었다. 침대 머리맡 형광 라벨엔 수혜자 샵 141 강재민이 선명했다. 침대 곁엔 투명 링거백이 매달려 있었고 줄끝 침대 시트 위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검은 머리를 짧게 빗어 넘긴 얼굴은 거울을 비춘 듯 재구와 닮아 아니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복원한 듯했다. 얼굴선은 아직 군살이 적어 윤곽이 뚜렷했고 턱 밑엔 붉은 수염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다. 유리관으로 천천히 흘러드는 약물이 그의 정맥에 들어가며 모니터엔 안정된 맥박선이 그려졌다. 순간 재구의 머리칼이 곤두섰다. 나로 살 사람을 내 손으로 마주하고 있는 건가. 공포와 혐오, 알 수 없는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침대 곁 서류함엔 장기 적합성 1차 통과라는 인쇄물이 꽂혀 있었다. 또 다른 서류엔 수혜자의 학력, 가족관계, 병력 거짓 기록이 디테일하게 채워져 있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기존 자신의 삶이 뜯겨 나가 저 청년에게 이식되고 있는 광경이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형광등이 번쩍이며 전원이 들어왔다. 센터 알룸 이상 감지, 보안팀 이동, 싸늘한 자동 안내 음성이 퍼졌다. 재구는 본능적으로 선반 뒤로 몸을 숨긴 채 호흡을 죽였다. 서서히 다가오는 구둣발. 한 무리의 보안팀이 셔터 앞에 멈추자 리더로 보이는 인물이 무전기를 들어 쉬료. 조체 141번 준비 완료 확인하러 들어간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용 접이식 침상에 놓여있던 팔찌 스캐너를 들고 유리 캡슐의 바코드를 찍었다. 삑 거슬리는 알람. 로깅 안 맞는데. 검은 파커 차림 남자는 잠시 주춤했으나 금세 침대 시트 모서리를 들추더니 환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카피 본 상태 양호. 시체는 추후 폐기. 그 순간 그의 뒤편으로 얇은 종이가 날아와 얼굴을 스쳤다. 원본 샤병3일 강제구. 데이터 복구 완료라는 창이 스크린에 떠 있었기 때문이다.
제구가 서버에서 되살린 기록이 여기에도 반영된 것이다. 보안팀은 누군가 시스템을 리셋했다라며 동시에 총구 달린 테이저 권총을 꺼내 들었다. 제구는 더는 숨을 수 없었다. 선반 위 3단봉 모양 소화기 손잡이를 꺾어 잡은 그는 갑자기 셔터를 밀어 올리며 뛰쳐나가 보안팀 정강이를 강타했다. 온몸으로 들이친 파열음에 남자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공기 중 화학가루가 예광탄처럼 터지며 시야를 가렸고 제구는 틈을 타 안쪽 침상 선반에서 링거 폴대를 뽑아 공격했다. 비명과 경보음이 뒤섞인 틈에 누군가 뒤에서 팔을 잡아챘다. 돌아보니 고글을 쓴 또 다른 보안요원. 그는 반사적으로 팔씨름 자세로 상체를 틀어 상대 팔을 꺾어 내리쳤다. 나무 망치질로 단련된 힘이 상대 팔에서 뚜둑 소리를 냈다. 그 사이 첫 테이저 바늘이 날아왔지만 제구는 쏜새처럼 몸을 낮춰 피했다. 병원복 겉자락이 살짝 긁히며 불꽃이 튀었다. 치열한 난투로 공간은 아수라장. 링거 스탠드는 넘어지고 기계음이 튀었다. 찰나의 공백. 그는 카피본 청년 곁에 달린 링거백을 끊어버렸다. 항응고제와 진정제가 섞인 액체가 바닥으로 쏟아지며 약물 냄새가 확 퍼졌다. 카피본의 맥박선이 요동치자 모니터 경보가 재차 울렸다. 보안팀은 혼란에 빠졌고 제구는 그 틈에 복도 쪽 안전문으로 내달렸다. 뒤에서 총성 같은 테이저 음이 또 한 번 튀자 금속 문틀에 파편이 튀어오른 팔뚝을 스쳤다. 화끈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는 이를 악문 채 달렸다. 복도 끝에 응급 계단이 있었다. 그는 비상 스프링 잠금 장치를 어깨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계단 참에 놓인 산소통을 굴려 뒤따라오는 추격자들을 막았다. 산소통이 철제 난간에 부딪히며 굉음을 내고 계단 사이를 굴러떨어졌다. 그 사이 제구는 계단을 3층 내려가 주방 설비실이 모여있는 지하 1층으로 난 문을 열고 스며들었다. 열 교환기와 제빙기, 대용량 보일러가 진열된 설비실은 수증기와 매캐한 냄새로 시야가 흐릿했다. 그는 가만히 환풍기 모터 뒤에 숨었다. 고개를 드니 천장 배관에 파란 페인트로 주요 화재용 스프링쿨러 밸브라 적혀 있었다. 갑자기 전화 진동. 익명 번호가 아니었다. 고등학교 동기이자 동네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종태의 번호. 강 선배, 병원 주변에서 긴급 실종자로 수배 중인데 연락 가능합니까? 라는 짧은 메시지였다. 어떻게 연락망이 뚫렸지?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병원 지하 설비실, 살아있다. 신원도용 범죄 연루, 증거 필요라 답신을 쳤다. 곧 이어진 문자는 LTE 신호가 잡히지 않는 와중에도 기적처럼 수신됐다. 20분 내 지원대 도착, 위치 공유 유지. 제구는 설비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거칠어 가슴이 들썩였고 팔뚝 긁힌 상처에서 따뜻한 피가 맥박을 타고 흘렀다. 한순간 정신이 아득했지만 그는 허리춤에 닿은 파일 더미를 붙잡으며 스스로를 깨웠다. 다시 몸을 일으켜 방열복 보관함에서 회색 방열 앞치마 하나를 두른 뒤 증기 덕트 위까지 기어올랐다. 그곳 배관은 보일러실 천장으로 이어졌고 반대편은 식당 쪽 흙배기실로 뚫려 있었다. 배관 아래 플랜지 볼트가 손바닥만큼 돌출돼 있어 거친 표면을 잡고 몸을 횡단시켰다. 평생 다진 손목 힘이 극한 상황에서 버틸 때였다. 때 맞춰 설비실 문이 강제로 열렸다. 헬멧을 쓴 보안 반장과 몇 명의 추격조가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섰다. 지열도 센서, 여기 체온 반응 있다. 한 요원이 외쳤다. 노출 배관 위에 끼를 기어서 이동하던 그는 숨소리를 삼키며 멈췄다. 머리 위 바로 아래. 보안팀이 둥근 빛으로 바닥과 벽, 천장을 훑었다.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리던 제구는 결국 보안팀이 천장에 희미한 피뚝 소량을 발견하며 시선을 위로 올리는 순간을 맞닥뜨렸다. 하필 그때 배관 클램프 한 개가 뜨겁게 식은 김에 이완되며 금속 뚜껑을 찌익 소리 내며 틀었다. 보안팀의 빛이 그곳에 몰린 순간 제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직감했다. 곧장 배관 손잡이를 발로 차 스프링쿨러 제어 밸브를 열어 젖혔다. 초고온 스팀이 천장을 타고 터져 나와 온실 안개처럼 공간을 뒤덮었다. 시야가 백색 연기로 가득 차고 금속음이 덜컹거렸다. 뜨거운 스팀이 내리꽂히자 보안팀이 욕설을 내뱉으며 뒤엉켰다. 제구는 그 틈에 다른 배관을 타고 옆쪽 환풍구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환풍구는 좁았지만
조금 전 배운 탈출 감각이 살았다. 크고 작은 모서리가 몸을 긁었으나 그는 피하지 않았다. 자칫 뒤를 보면 두려움이 더 커질 듯해 오히려 앞으로만 몸을 밀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앞에 생기는 작은 빛에 매달려 계속 전진했다. 기어 나온 곳은 식당 화물리프트 기계실 천장. 아래론 한낮을 준비하려 커다란 국솥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금속 케이블을 잡고 조심스레 내려오다 바닥을 밟는 순간 무릎이 퉁 하고 꺾였다. 턱 밑에 묻어있던 피와 땀이 한데 섞여 뚝뚝 떨어졌다. 탁자 위 싱크대 수전에 손을 댔지만 냉수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 쪽 작은 수도 배관에서 얼음 조각을 퍼내며 잠시 상처를 씻고 옷을 가다듬었다. 간이 창문 너머로 새벽이 서서히 열리며 회색 하늘이 가벼운 푸른 기운을 뿜고 있었다. 아주 잠깐 그는 제 몸뿐 아니라 빼앗겼다 되찾은 기록들도 가슴에 대고 숨을 길게 뱉었다. 그러나 그때 식당 홀 쪽 스피커에 오디오 알림이 터졌다. 전 직원 비상콜, 피해자 샤병3일 강제구, 지하식당 구역 목격. 누군가 CCTV로 그의 이동을 이미 확인한 모양이다. 곧 폭주하듯 쿵쿵쿵 발소리가 계단 쪽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제구는 시판 적재실 뒷문을 열어 제빵실로 통하는 서빙 통로로 빠져나갔다. 밀가루 냄새가 코끝을 치는 순간 익숙한 것에 대한 짧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사라졌다. 통로 끝에 낡은 금고형 문이 있었다. 폐쇄 의약품 고라 쓰인 그 문에 달린 손잡이를 비틀자 굳게 잠겨 있었다. 대신 위쪽 덕트에 손을 뻗어 볼트를 풀려 했는데 드라이버가 없어. 조금 전 수집해 둔 건씩 소화기 레버를 빼내 돌려 박았다. 레버 끝 둥근 금속막이 볼트를 깨자 스파크가 튀었다. 덕트 커버를 치우자 얇은 파이프 라인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가 몸을 집어넣는 순간 발 아래서 철컥 소리와 함께 통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두 조로 나눠 수색해 건장한 두 사람이 조리복 거리대를 걷어차며 진입했다. 제구는 파이프 안을 기어 들어가며 소음에 신경 곤두세웠다. 손발은 점점 저리고 금속판에 스치며 생긴 작은 상처들이 화끈거렸다. 한참을 지나 도달한 끝 칸막이에는 낡은 세면대 상부로 연결되는 길이 뚫려 있었고 그 너머는 직선상 야외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배수구와 연결돼 있었다. 배수구 뚜껑을 열자 새벽 공기가 세차게 몰려왔고 어슴푸레한 동이 트는 하늘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멀리 시내 건물 실루엣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많은 시간을 병원 내부 미로에서 허비했지만 이제 겨우 바깥 공기한 모금을 들이켰다. 그제야 현실감이 돌아오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누군가 자신을 찍은 CCTV 정지 화면을 들고 전산교차 조회를 시작했을 것이고 국가 데이터베이스 복구 소식이 곧 내부 주요 부서에 알려질 터였다. 바로 그때 멀찍이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진입했다. 지원대였다. 반가움과 긴장이 뒤섞여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동시에 주차장 반대편에서 병원 자체 경비 차량 두 대가 동시에 나타났다. 교차로처럼 맞서는 두 무리 사이. 제구는 배수구 옆 잡목 더미에 몸을 숨긴 채 결단을 내려야 했다. 경찰 쪽으로 뛰어나가면 보호막이지만 병원 측이 그를 무단 이송 환자로 몰면 순식간에 체포당해 다시 안으로 끌려갈 여지가 컸다. 그때 전화가 또 진동했다. 이번엔 유림이었다. 놀란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살아 계시죠? 방금 서버 백업이 다시 복구됐어요. 당신 신분 구제는 아직 유효해요. 경찰에게 증거 파일 전달했어요. 하지만 병원 쪽도 위조 문서로 맞대응 준비 중이에요. 지금은 확실한 공개 증언이 필요해요. 그녀 목소리는 숨 가빴지만 단호했다. 응급실 옆 방송국 기자가 협약으로 와 있어요. 그쪽까지 가면 사건이 외부로 새어나가 병원 내부가 손 못 대요. 제구는 주변을 둘러봤다. 경찰과 경비가 교착 상태인 틈에 응급실과 이어진 공개 주차로 작은 구급차 동선이 보였다. 그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풀숲 사이를 달렸다. 무전기 소리와 차량 경적음, 삑삑거리는 경고가 한데 뒤섞였지만 시야 끝 언덕 위에 응급의료센터, 붉은 네온이 선명했다. 달리는 내내 그는 자신이 정말 제구가 맞는지 혹은 이미 다른 삶을 더 씌운 헛개비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소한 가슴속 심장이 세월 내내 지켜온 이름이 거칠게나마 뛰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앞으로 끌어갔다.
비탈길을 올라 응급실 후문 자동문을 밀어젖힌 순간 내부 천장 CRT 모니터에 실시간 뉴스 속보 자막이 떴다. 국립대학병원 실종신분이죠. 의혹 제기 경찰 합동수사 착수. 자막 아래 기자 얼굴과 함께 휴대폰으로 전송된 듯한 낯선 파일 썸네일이 삽입됐다. 유림이 보냈다는 그 증거 파일이었다. 내부 폭로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어쩌면 이곳이 마지막 요새가 될 수도 혹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데스크 쪽에서 하얀 가운 2명이 무전기로 외쳤다. 도주 환자 샤병3일 발견. 응급실 동선 차단. 붉은 조명이 번쩍이며 전동 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하자 제구는 뛰어들어 들어온 문 옆 구급품 캐비닛을 차버렸다. 캐비닛이 통로 가운데 쓰러지며 셔터를 막는 틈에 그는 좁은 스태프 통로로 몸을 비집었다. 스태프 통로 끝에 누런 조끼를 입은 카메라 기자와 PD 2명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제구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촬영하세요. 이게 모든 증거입니다. 그는 품 안에서 교체 프로토콜 파일과 태블릿을 꺼내 들어 올렸다. 이어 2번째 손으로 소매를 걷어 상처난 팔목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2 동강 난 환자 팔찌와 함께 재민이라는 낯선 이름을 덧댄 흔적이 도려낸 상처처럼 선명했다. 내 이름은 강제구. 이 병원이 내 존재를 지우고 누군가의 껍데기로 만들려 했습니다. 카메라가 파르르 떨리며 그의 상처와 서류를 번갈아 담았다. 잠시 후 뒤쪽 셔터가 완전히 막히며 병원 직원들이 쇠지렛대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자의 라이브 트랜스코더가 송출에 들어갔다. 붉은 ONAIR 불빛이 현관 천장에 반사됐다. 커다란 카메라 렌즈가 제구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생방송 전파를 쏘아 올렸다. 마치 세상이 숨죽여 지켜보듯 순간 응급실 내부 욕설과 고함은 먼 배경음으로 아득히 멀어졌다. 스태프 통로 반대편 취재진도 몰려오면서 병원 측 출입 통제가 언론 접촉이라는 벽에 막혀 주춤하는 사이 경찰 라인이 안으로 돌입했다. 종태가 이끄는 2명의 형사가 달려와 경찰 증거 봉투를 펴 보이며 강제구 씨, 안전확보, 증거물 인계합시다라고 외쳤다. 제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드디어 빼앗긴 이름에 다시 손을 얹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쪽 셔터 정중앙을 가르는 유압 절단음이 들렸다. 헬멧 쓴 경비대원들이 중장비로 셔터를 절단하고 있었다. 기자가 놀라 카메라를 돌리며 물었다. 신분 도용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제구는 쉰 목소리로 답했다. 살아온 세월을 증명할 방법은 많지 않지만 제 손과 목소리 그리고 지켜온 약속이 증거입니다. 누가 내 이름을 빼앗아 가도 나는 여기 서 있겠습니다. 거친 숨결 속에서 조작된 서류와 조직망이 아닌 사람들 눈앞에서 자신을 선언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거대한 음모와 싸우는 첫 발걸음이라 생각했다. 셔터 뒤 금속 톱날이 불꽃을 튀기며 점점 넓어지고 배경에서 사이렌과 방송장비 신호음이 뒤엉켜 뇌리에 각인되듯 울렸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결연함을 택했다. 다시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직 잡히지 않은 유림을 구하기 위해 남은 운명을 걸어야 했다. 경비대의 절단톱이 셔터를 파고드는 금속음은 귀청을 찢었지만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 눈으로 제구를 바라보는 이들 앞에서 그는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숨을 고르고 있었다. 스포트라이트 같은 천장 조명이 그의 상처난 팔목과 땀으로 번들거리는 이마를 비추자 기자 뒤편에 모여든 응급실 환자 가족들이 수군대며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이 세상의 불빛과 렌즈가 모두 자신을 향해 열린 듯 그동안 이름 석 자로 버텨온 세월이 한꺼번에 껴안아 주는 느낌이 차올랐다. 하지만 곧 마음 저편에서 묵직한 불안이 꿈틀거렸다. 아직 아내 선영은 병원 내부 호출망에 묶여있고 자신을 도운 유림 역시 어디선가 생사미확인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 셔터가 뚫리고 나면 병원은 연막을 칠 거야. 내가 안 보이면 언론이 체증한 증거가 허위 피싱 사기극이라 뒤집어 씌울 걸세. 꾹 담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쉰 기운이 섞였지만 단단했다. 종태는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카메라 감독에게 휴대용 조명 장치를 추가 요청해 즉석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허락했다. 형사와 기자, 응급실 보안 담당이 서로 말이 엇갈리는 동안 제구는 불쑥 밀려드는 현기증에 다리를 한번 굽혔다.
팔뚝 상처에서 번진 열기와 조영제 부작용이 뒤섞여 심장이 벌떡거렸고 귀에서는 자신의 박동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렸다. 그때 생방송 송출 모니터 뒤편에서 왈칵 판단을 놓친 듯한 누군가가 방금 SNS에 실시간 링크가 수만 건 돌고 있어요 라고 외쳤다. 화면 우측 상단엔 시청자 수가 분출하듯 늘어났다. 재구는 선영이 어디선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맑은 빛이 미세하게 흘러가는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며 심호흡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잇기 시작했다. 30살에 교통사고를 겪은 뒤 매년 같은 병원에 들렀습니다. 주사 바늘이 몸을 뚫을 때마다 제가 살아있음을 깨달았지요. 오늘 아침엔 그 바늘이 제 이름을 뽑아가 버렸습니다. 객석처럼 둘러선 구급대원들조차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의 한 문장 한 문장에 공조냉방이 꺼진 듯 뜨거운 습기가 골고루 퍼졌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개 같은 죄책감이 피어올랐다. 자신만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는 동안 누군가가 대신 상처를 입었고 또 누군가는 장기 적합성 차트를 통과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저 청년에게도 이름이 있었겠지. 재구는 잠깐 눈꺼풀을 내리며 생각했다. 그가 발견한 카피본의 얼굴은 분명 누군가의 삶이기도 했다. 병원 사무장이 프로토콜에서 수혜자라 적은 그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살기 위한 마지막 지푸라기였을 수 있다. 순간 저기와 연민이 뒤엉키며 심장이 다시 요동쳤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거짓과 폭력으로 만들어진 구원이라면 그것이 누구에게든 참혹한 상처를 남길 뿐이라는 것. 금속 셔터가 마침내 반으로 갈라지며 굵은 오일 냄새가 풍겼다. 파편이 튀어 카메라 렌즈를 스치고 보안대원이 전기 충격 방패를 앞세워 돌진해왔다. 종태는 신속히 경찰 방패를 들고 대치하며 언론 취재망을 방해하면 불법 침해라 외쳤으나 병원 측 안전요원은 생체위험 차단 절차를 이유로 내세웠다. 그 짧은 대치 순간엔 격렬한 분노보단 지쳐버린 한숨이 공간에 번졌다. 재구는 팔 안에 아는 파일을 꺼내 높이 들고 소리쳤다. 환자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 이전의 생명선입니다. 이 종이에 적힌 숫자 몇 줄로 남을 존재를 말소할 권리는 누구에도 없습니다. 외마디가 울려 퍼지자 등 뒤 기자들이 셔터 틈 사이로 렌즈를 들이대고 연신 셔터를 눌렀다. 그 플래시 불빛이 교차하며 재구는 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마치 무대 위 배우가 된 듯 온몸으로 감정을 토해내고 있었다. 구급대 한편에서 바닥에 떨어진 링거 스탠드가 삐걱이며 굴렀고 그 가냘픈 소음에도 긴장이 잔뜩 오른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그런데 스탠드를 쓰러뜨린 건 놀랍게도 가운 안에 기어 들어온 새까만 고양이 한 마리였다. 응급실 취사실에서 종종 밥을 얻어먹던 녀석이라는데 그 작은 동물이 낯선 공포 속에서도 제갈 길을 찾듯 우아하게 걸어 나갔다. 그 순간 재구 목 안에서 멈칫하던 울음 같은 것이 은은히 풀렸다. 삶이란 이렇게 무너지고 엉키더라도 작은 숨결 하나 품고 있기에 이어지는 건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오묘한 온기로 일렁였다. 결국 경찰 지휘관이 보안대 쪽에게 법적 효력 통보서를 제시하며 강경하게 접근 차단을 선언했고 병원 측은 언론 카메라 앞 무리한 진입이 불리하다는 걸 인지하고 일단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 순간 재구의 휴대폰 화면이 다시 번쩍였다. 비밀 채널 070로 뜬 메시지 하나. 아내분 보호 조치 완료. 내선 5238 연결. 유림. 비통과 안도의 감정이 동시에 가슴 한쪽을 찔렀다. 여전히 살아있고 어딘가 병원 내부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든든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더 큰 위험 한가운데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파도쳤다. 종태가 그에게 무전기를 내밀어 지금은 도주보다 공적 절차가 우선입니다라고 설득했으나 재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지키는 건 당신들에게 맡기마. 난 아직 갇힌 사람을 찾아야 해. 그 눈빛에서 오랜 세월 목재를 골라낼 때의 완고함과 사고 후 재활의 밤을 견뎌낸 불굴이 겹쳐졌다. 종태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만에 하나 다시 잡히면 우리도 바로 구출 못합니다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그의 어깨를 덮친 손길엔 친구다운 믿음이 묻어 있었다. 3층 공조실 진입로는 아직 통제망에 안 걸렸어. 거기로 들어가라. 재구는 형사의 재빠른 귀띔에 고개를 끄덕이고
방송 스태프에게 파일을 이중 백업한 뒤 USB를 기자 가방에 따로 넣게 하며 기록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자는 떨리는 손끝으로 USB를 쥐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구는 백스테이지처럼 좁은 파이프 샤프트로 향했다. 박동치던 소음이 차츰 멀어지고 등 뒤에선 여전히 생방송 앵커의 격정 섞인 멘트가 메아리쳤다. 샤프트 입구를 밀어 열자 3층 공조실로 이어지는 세로형 사다리가 내려왔다. 차가운 금속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숨이 가빠졌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뜨거워졌다. 그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두려움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 능동적 결기로 변해가는 과정을 몸소 느꼈다. 사다리 끝 덕트 위에 올라서자 공조팬 날개가 내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휩쓸어 시야가 잠시 흐려졌다. 그는 낮은 자세로 기어가다 덕트 틈을 비집어 시설 점검 통로로 내려섰다. 이곳은 병원 내에서도 정기 검사 때만 사람 손이 닿는 음지였다. 컨트롤 패널 위엔 산소음압 연동 슬라이드 테스트란 분홍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옆 책상엔 야간 근무자가 남긴 듯한 커피컵과 타임카드가 방치돼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갈라냈다. 제구는 선영과 나눴던 홈베이킹 식탁 풍경이 불현듯 떠올랐다. 선영은 늘 반죽에 작은 실금을 발견하면 집요하게 메어 부풀려 냈고 실패한 식빵도 버터를 녹여 다시 구워냈다. 그 꾸준함에 의지해 살아왔던 자신이 오늘 거꾸로 삶의 부스러기를 하나씩 주워 이어붙이는 심정이었다. 갑자기 압력 경보기 초록등이 깜빡였다. 누군가 다른 쪽에서 팬 셔터를 열고 있다는 신호였다. 제구는 즉시 패널을 조작해 반대편 팬을 수동 차단하고 공조 통로 내 장광등을 꺼버렸다. 쿵! 굵은 금속음이 어둠 속에서 울리더니 머리 위 크랭크축이 잠시 흔들렸다. 병원 쪽 추적조가 의심 없이 돌아간 듯 다시 기계는 묵묵히 돌았다. 그때 무전기에서 미세한 숨소리와 함께 유림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렸다. 산소 공급관 트레이, 회색 밸브 라인 따라오세요. 8분 안에 보안팀 재투입 예정이에요. 그녀 목소리는 탁한 숨결 사이로 애써 침착을 유지했다. 제구는 손전등을 껐다 켰다. 2번 신호를 보내며 응답 대신 결의를 표했다. 그리고 회색 페인트 칠한 배관을 따라 허리를 구부린 채 쉼 없이 앞으로 전진했다. 관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고 5217 뒤엔 회전문 모양 작은 점검구가 보였다. 점검구 안쪽을 엿보자 환하게 불을 켠 의료가스 분배실이 내려다 보였고 한쪽 스테인리스 탁자 위엔 노트북과 바코드 리더기 그리고 검은 상자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중 노트북 화면엔 수혜자 141 오열액 교차 테스트 지연이라는 경고창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점검구를 열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기계음과 냉풍이 흘렀고 바닥엔 누군가 급히 흘린 주사기 캡이 굴러다녔다. 탁자 위 노트북 USB 포트엔 데이터 스틱이 꽂혀 있었는데 폴더명에 프로토콜 랩이 한자리 스트라 적혀 있었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한글영문 이름이 빼곡했고 그 중에는 성별 나이 혈액형 가족사까지 적힌 표가 이어졌다. 제구는 숨이 막혔다. 자신처럼 대상자로 찍힌 이름이 100여 개 이상이었다. 그중 어떤 이름은 지역 경찰에게 실종 신고돼 있던 동네 지인이기도 했다. 가벼운 한숨도 아깝다는 듯 그는 파일을 USB에 복사해 호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때 분배실 문틈에서 손전등 빛이 스윽 스치듯 들어왔다. 누군가 복장을 갖춘 보안요원이 여기 산소압 조정 이상 감지됐다고 했지 라며 무전했다. 제구는 재빨리 벽면 순환 덕트로 몸을 밀어 넣었다. 몇 초 뒤 들어온 요원이 노트북 화면을 보고 아직 복구 안 됐네. 수혜자 복구 계획 일시 중지하랬다며 USB를 뽑으려 손을 뻗었다. 그러나 그가 케이블에 손을 대자 경보음이 삑 울렸다. 시스템이 무단 제거를 감지한 것이다. 요원은 욕설을 뱉으며 누가 손댄 거야? 가 반문했다. 덕트 속 제구는 숨을 죽이고 자신의 심장 박동을 손바닥에 눌렀다. 방염 앞치마 안쪽에 숨어있는 USB와 혈청 찌꺼기 냄새가 코끝에 얹힌 채 그는 이 순간이 폭발 전 마지막 긴장처럼 느껴졌다. 손을 꽉 쥐자 목공이라며 길러온 두꺼운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나와 주름 사이를 타고 흘렀다. 하지만 마음속 귓가엔 이제 더 이상 공포 대신 또렷한 음성이 울렸다. 끝까지 가야 한다. 누구도 다시는 다른 사람 흔적에 기생하지 못하도록. 요원이 무전으로 USB 도난, 관제실 전산 로그 뒤지어라고 외치자
분배실 비상등이 붉게 번쩍였다. 어둠 속 요원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기 전 재구는 역방향으로 덕트 안을 기어 나왔다. 그리고 벽 반대편 내벽판을 슬라이드 열어 그가 처음 지나온 공조실 도로 돌아갔다. 복도 한켠 창문 너머로 아침 첫 햇살이 건물 벽을 엷게 물들이고 있었다. 지평선 위로 붉은 실금처럼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자 주변 기계음이 잠시 멎은 듯 느껴졌다. 잠깐 멈춰선 채 그는 팔꿈치 위 찢어진 상의를 조용히 접어 상처 위에 감았다. 밤새 낯선 향과 소음 속에서 잊혀가던 나무와 빵 냄새가 문득 떠올랐다. 그리곤 자신이 두 손으로 깎아 만든 가구들, 그 위에서 아내가 구워낸 빵들이 생각났다. 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그를 증명하는 가장 단단한 역사가 아니었을까. 마음속 두려움이 다소간 잦아들자 대신 낮으나 뜨거운 분노가 뼛속을 채웠다. 그리고 그 분노는 복수가 아닌 회복, 빼앗긴 자의생을 돌려주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형태를 바꿨다. 이제 그만 도망치자. 되찾으러 가자.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관제실로 향하는 최단 루트를 계산했다. 팔에 든 USB, 가슴팍에 품은 종이 서류, 그리고 생방송으로 퍼져나간 이름이 모든 빗장을 하나씩 흔들고 있었다. 우리는 결국 이름으로 연결된 존재들이라. 이름을 지키는 싸움은 곧 삶을 지키는 싸움임을 깨달으며 그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관제실 앞 복도를 지나는 동안 재구는 가슴 안에서 불어나던 울분이 점차 잔물결처럼 가라앉는 걸 느꼈다. 감시 카메라가 여전히 붉은 LED를 번쩍였지만 더는 자신을 낯선 이름으로 호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은은한 안도감이 되었다. 관제실 도어락 앞에 선 그는 유림이 미리 전해준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해 문을 열었다. 안쪽은 어둡지 않았다. 새벽 햇살이 두꺼운 블라인드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모니터 위를 노랗게 물들였다. 그 빛 속에 선영이 서 있었다. 직원용 후드 재킷을 걸친 채 두 손으로 머그컵을 감싸 쥐고 초조한 눈빛으로 서 있던 그녀는 문이 열리자마자 비로소 숨을 토하듯 낮은 탄성을 내뱉었다. 여보, 정말 당신 맞아요? 그 질문은 확인이라기보다 위태로운 기도가 섞인 울음과도 같았다. 재구는 눈앞이 흐려져 잠시 말을 잃었다. 온몸에 묻은 먼지와 응급 패치 자국이 부끄럽게 느껴질 틈도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말 대신 그녀 손을 잡아 올렸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밤새 달아오른 심장을 식히듯 부드러웠다. 선영이 컵을 내려놓고 그의 손등을 쓰다듬는 순간 모니터 스피커에서 유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두 분 다 무사하시군요. 관제실 내부 회선은 지금 제어권을 확보했어요. 경찰도 군해망을 통해 이쪽 움직임을 보호 중이고요. 하지만 서버 복구 작업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결정적 증거를 외부 클라우드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재구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잔소리 듣고 휴대폰 클라우드 백업 기능 켜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이야. 선영은 울먹이며 웃었다. 기계는 잔소리를 안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서로를 향한 미묘한 농담이 묵직했던 긴장을 살포시 풀어냈다. 그토록 익숙한 말투와 숨소리가 다시 귀에 꽂히자 재구는 자신이 여전히 강제구로 불릴 자격이 있음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유림은 시스템 로그를 분주히 조작하며 실시간 녹화 영상을 저작권 방어 태그와 함께 언론사 서버로 전송했다. 화면 한 귀퉁이엔 업로드 진행률 48%가 떴다. 그 위로 관제실 전체를 훑은 CCTV 영상들이 바둑판처럼 배열되어 있었는데 복도의 추격조가 더 이상 이쪽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유림은 낮은 한숨을 쉬었다. 경보를 해제했더니 보안팀이 우왕좌왕해요. 시스템이 이름과 의료번호를 동시에 요구하도록 재구성해놨거든요. 당신 기록이 살아났으니 거짓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카드를 전부 무효로 만들었죠. 재구는 선영과 함께 콘솔 앞에 섰다. 그는 USB를 꺼내 복제 리스트 파일을 표출하며 이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생명 명부야라고 속삭였다. 화면 속 수십 명의 이름과 코드가 빼곡히 스크롤될 때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당신만의 싸움이 아니었네요. 그녀 목소리는 아릿했지만 단단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요. 당신이 잘라낸 나무 부스러기를 모아 내가 새 반죽 위에 뿌렸듯
우리 둘이 모아야 완성되는 삶이잖아요. 그 순간 재구의 가슴은 휘몰아치던 바람이 잠잠해진 뒤 찾아오는 따스한 공기로 채워졌다. 자신이 지켜내려 한 삶이 곧 둘이 쌓아온 시간이며 동시에 아직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꿈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는 관제실 공용 스피커를 켜고 병원 광역 안내망을 통해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모든 직원과 환자분들께 알립니다. 이곳에서 이름과 기록이 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삶을 대신 쓰려 한다면 잠시 멈춰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월입니다. 메시지가 울려 퍼지자 병원 복도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전 직원 호출음이 연이어 울리고 일부 의료진은 환자 팔찌를 다시 스캔하며 전산망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작은 파동이었지만 거짓을 흔드는 첫 물결이 분명했다. 유림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업로드 93%. 곧 끝나요. 그녀는 지친 얼굴로 미소를 보였다. 선영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유림은 손사래를 치듯 저도 잃어버린 오빠 기록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라며 시선을 숙였다. 업로드가 100%를 찍은 순간 클라우드 서버 주소가 자동으로 여러 언론 메일링 리스트에 발송되었다. 동시에 유림은 남은 서버 내 예비 백업을 암호화해 추가 삭제를 막았다. 관제실 창밖으론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병원 외벽을 금빛으로 쓸었다. 재구는 허탈한 숨과 함께 선영을 살포시 끌어안았다. 어깨 너머로 유림이 화면을 내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스쳤다.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붙잡아 준 순간 관제실 공기는 비밀 지하실의 퀴퀴함 대신과 구운 빵 냄새처럼 따스하게 퍼졌다. 그러나 평온은 길지 않았다. 콘솔 한쪽 빨간 경고창이 번쩍였다. 메인 발권기 로그 복구 시도 감지. 3분 후 렉다운. 병원 일부 고위 임원이 서버를 다시 장악하려는 반격이었다. 선영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유림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에너지 저장 모듈 충격 방지 잠금 해제. 전력 부하 분산 시작 좋아요. 원격은 못 뚫어요. 다만 직접 수동으로 리부팅 시도하면 큰일이에요. 재구는 주먹을 쥐며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나가자. 로비 생방송 앞에 서 있었던 게 시작이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들을 정면에서 마주하고 마무리해야지. 그 말에 선영과 유림이 동시에 납득하듯 눈빛을 맞췄다. 유림은 관제실 셔터 옆 비밀 통로 지도를 꺼내 보였다. 이 길로 가면 바로 대강당 뒤 무대 쪽 출구로 나가요. 오늘 이른 오전에 열리는 국제재단 기금 행사가 있어. 귀빈석과 언론이 다 모여 있을 거예요. 거기서 교체 프로토콜 설계자가 연설할 예정인데 그 사람 이름이 그녀가 멈칫하자 재구가 말을 이었다. 윤 원장, 15년 동안 내 주치의였던 사람이더군. 순간 안도의 바람이 멈추고 한기가 다시 번졌다. 의사라는 신뢰를 재료로 인간의 삶을 재단한 장본인이 오래전부터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으로 다가왔다. 선영은 재구 손을 꼭 쥐며 짧게 말했다. 이제 끝내요. 세 사람은 관제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긴 밤 끝에 맞는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피부를 스치는 바람엔 억눌렸던 감정이 벗겨지는 해방감이 스며 있었다. 계단을 내려 대강당 후방 복도를 향해 걷는 동안 병원 전체 방송 스피커에 응급콜이 아닌 평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유림이 웃음 섞어 속삭였다. 방금 재생 목록 바꿔줬어요. 윗사람들 심리 안정용이래요. 재구와 선영도 피식 웃었다. 그 작은 농담은 오래된 상처에 덧칠한 반창고 같았다. 드디어 이중 방음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쪽에선 연단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철제 도어 손잡이를 잡은 순간 재구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이름을 지키려는 싸움이 곧 세상의 이름을 지키는 싸움으로 확장된 지금 다시는 과거의 조용한 목수가 아니었다. 그는 문 앞에서 선영과 유림을 돌아봤다. 서로 눈빛을 맞추는 짧은 순간 세 사람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두근거렸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나갑시다. 재구의 말이 떨어지자 두꺼운 도어가 밀리며 환한 무대 조명이 세 사람 얼굴에 흩어졌다. 대강당 안 수십 개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지만 그 빛 속에서 재구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선영은 그의 옆에 서서 손을 놓지 않았고 유림은 손목 태그를 들어 올려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신호했다.
어제까지 그들을 가두던 병원 천장이 오늘은 드높은 하늘처럼 열려 있었다. 차곡차곡 쌓였던 분노와 두려움이 따뜻한 확신으로 녹아들며 세 사람은 밝은 무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세 사람은 무대 뒤편 커튼이 잔물 결치듯 흔들리는 사이로 조용히 섞여 들어갔다. 윤 원장이 국제의료기금 연례 행사를 빙자해 버려온 치밀한 각본이 막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흰 조명 아래 연단에 선 그는 환한 미소로 의료 빈곤층을 위한 인류애를 말하고 있었고 전광판에는 세계 각지에 보낸 지원금 그래프가 색색 타워처럼 치솟아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관객석 앞줄에 앉은 병원 고위진의 눈길은 매서웠다. 제구는 땀으로 젖은 셔츠 깃을 세우고 목이 타오르는 걸 애써 눌렀다. 옆에서 유리미 태블릿 홈 버튼을 꾹 누르며 속삭였다. 무대 조명 스위치를 우리가 잡았어요. 신호만 주세요. 선영은 남편 손을 잡고 귓속말했다. 한 번만에 끝내요. 당신이 내내 그러듯 하나도 흘리지 말고. 제구는 심호흡을 했고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과거가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목수 작업장에 울려 퍼지던 톱밥 냄새, 선영이 새벽에 구워내던 모닝빵, 그리고 CT 기계 속 흰 터널에서 느꼈던 어둠. 그 모든 빛과 어둠이 지금 이 무대를 향해 한 줄로 엮여 있었다. 윤 원장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박수를 유도하는 찰나 제구는 걸음을 떼었다. 카메라 스태프들이 시선을 돌렸고 무대 오른편 조수석에서 경호원 둘이 눈치를 채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보다 빠르게 유리미 태블릿 버튼을 눌러 메인 스크린 입력을 전환했다. 푸른 화면이 번쩍이며 파일 이름 프로토콜의 레비안자 리스트가 대형 스크린에 펼쳐졌다. 순간 객석에서 졸음에 젖어있던 초청 인사들이 술렁였다. 낯선 이름 열이 주르륵 내려가고 오른편 열에는 교체 대상자, 수혜자, 삭제 예정 같은 잔혹한 칸이 박혀 있었다. 뒤이어 제구의 CT 영상, 팔찌 사진, 그리고 린넨 카트 안에서 찍힌 병원 내부 CCTV 컷이 이어졌다. 윤 원장은 동공이 흔들리며 기술적 오류입니다라고 진화를 시도했지만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는 리모컨을 눌렀으나 화면이 먹통이 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구는 한 발 앞으로 나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강제구. 30년간 당신 병원을 믿고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오늘 새벽 맥박선처럼 잘려 나갔습니다. 객석 앞줄 VIP들이 웅성거렸고 중계 카메라 붐마이크가 그를 따라 움직였다. 윤 원장이 경호원에게 시선을 주자 두 사람이 제구에게 다가왔다. 그러나 관객석 좌측에서 형사 종태를 필두로 한 경찰 타격조가 일어나 경로를 막았다. 마이크 팁에 섞여 들어오는 무전음이 낮게 울렸다. 현장 증거 확보, 주요 용의자 이동 통제. 제구는 그 틈을 이용해 USB를 들고 스크린 좌측 포트를 향해 달렸다. 바로 그때 무대 뒤 홀로그램 격벽이 열리며 휠체어 하나가 반사광을 받으며 나왔다. 의자 위에 앉은 이는 유림의 오빠, 실종된 채 장기 적합성 실험 대상으로 분류됐던 교체 예정 대상자였다. 마른 얼굴엔 얇은 산소 캐뉼라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그는 힘겹게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내 이름은 강유진. 나는 죽은 줄 알았지만 나를 대신해 누군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의료진 몇이 입을 틀어막았고 객석 중간 실종자 가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흐느꼈다. 윤 원장은 수첩을 움켜쥔 채 단상 가장자리를 서성이다 마침내 외쳤다. 이 모든 자료는 조작이다. 불법 해킹으로 뿌려진 허위 문서다. 그의 목에 핏줄이 돋았지만 음향 반사판에 퍼진 목소리는 악다구니로 들렸다. 선영이 곁에서 조용히 팔을 들어 기자석을 향해 USB를 내보였다. 그녀는 한치의 떨림 없이 조차 검증용 SHA 해시값은 증거 서버와 일치합니다. 조작이 아니라 우리 삶을 조각내 덧씌운 범죄의 매트릭스조라 말했다. 말끝이 모서리처럼 단단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갔다. 제구는 무대 중앙을 가로질러 윤 원장 앞에 섰다. 경호원이 막아서자 제구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을 다시 써주시죠. 당신이 멋대로 바꿔놓았던 주민번호, 주소, 혈액형. 지금 이 자리에서 복원하세요. 윤 원장은 동요했지만 주위를 둘러보다 뻣뻣한 웃음을 지으며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 정신적 착란이라고 둘러댔다. 바로 그때 후방 대형 스크린이 재차 전환되며
국가전자관인증센터 로고와 함께 강제구 진료기록 주민등록 복구 완료 전자서명이 공표되었다. 유림이 서버와 중앙DB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완결 서명을 강제 실행한 것이다. 객석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질 줄 알았으나 대신 낮고 긴 탄식이 흘렀다. 사람들의 얼굴은 기만과 두려움이 맞물린 음울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 긴 정적을 깨고 실종자 가족 대표 격인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내 아이 이름도 거기 있습니까? 확인하게 해주세요. 울음 섞인 목소리에 관중석이 일제히 술렁였다. 제구는 천천히 손짓해 유림에게 명단을 내려보내게 했다. 스크린 하단 스크롤에 이름이 나타나자 여러 곳에서 흡성이 터졌다. 그 순간 윤 원장이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 반대편 사이드 출구로 향했다. 곧 종태를 비롯한 형사 둘이 뒤쫓았지만 윤 원장은 예상 외로 가볍게 회피하며 무대 세트 뒤 공면 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추격전이 생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자 네트워크 스트림 수가 폭발해 온라인 채널 댓글창이 숨가쁘게 올라갔다. 유림은 급히 가까운 콘솔에서 행사장 비상잠금 장치를 눌러 출입문을 전부 봉쇄했다. 시멘트 벽 매립 볼트가 움직이며 출구가 봉해지자 윤 원장이 통로 끝에서 당황한 얼굴로 돌아섰다. 제구가 달려왔다. 서로를 분리하던 많은 사람과 장비를 뚫고 이어진 두 남자의 거리는 10여 걸음. 윤 원장이 포켓에서 은색 인젝터를 꺼내들었다. 그는 씩 웃으며 장기를 지킬 수 있는 건 준비된 자뿐이야. 내 이름이 강제구든 아니든 어차피 죽으면 숫자일 뿐이지라 했다. 그 말은 그에게 삶이 아닌 목록만이 의미였음을 증명했다. 제구는 주먹을 꽉 쥐고 다가섰다. 숫자는 기억되지 않는다. 이름이 그리고 사람이 남는다.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혔다. 윤 원장은 인젝터를 자신 목에 들이대며 나를 잡을 수 없다. 내가 사라지면 수혜자 인맥이 널 갈기갈기 찢을 테니라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유림의 오빠 강유진이 휠체어를 끌고 나타나 떨리는 팔로 윤 원장 팔목을 잡았다. 가느다란 손가락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힘겨운 숨을 토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미래를 줄 수 있다던 그 거짓 약속. 당신 잔혹함을 위해선 변명도 안 된다. 윤 원장은 휠체어를 밀치려 했지만 약물로 약해진 근육이 제어를 잃고 그만 주저앉았다. 인젝터가 허공에 떨어져 셀프 클리너 바닥에 부딪히며 맥없이 돌았다. 그때 종태가 뒤에서 핸드커프를 들고 달려왔다. 윤 원장은 비명을 막으려 숨을 삼켰지만 이미 기자들의 진입으로 통로가 밝아졌고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확대하고 있었다. 경찰 특수팀이 신속히 윤 원장을 제압했다. 제구는 손끝에 남은 땀을 털며 스크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셔터처럼 큰 LED 화면엔 일요일리 긴급 청문회 일주일 후 개최 속보가 실시간 자막으로 흘렀고 국가수사본부 대변인의 발표가 작은 창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무대 조명이 서서히 밝아지자 행사장 한복판에서 커다란 심호흡 같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폰으로 뉴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며 확인했고 어떤 이는 낯선 기쁨에 울었고 어떤 이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크린 오른편 작은 박스에 띄운 강제구 본인 인증 완료 초록 체크 표시였다. 긴 터널 끝에 놓였던 이름이라는 등대가 다시 불을 밝힌 순간이었다. 잠시 숨을 돌리던 제구 곁에 선영이 다가와 미소보다 눈물이 먼저 번진 얼굴로 돌아와줘서 고마워라 속삭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마를 맞댔다. 유림은 휠체어에 깃든 오빠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허리에 두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오빠, 이제 집에 가자고 말했다. 강유진은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이렇게 다시 불러줄 줄 몰랐어라 답했다. 주변 플래시가 그 따뜻한 장면을 비추자 제구는 깨달았다. 오늘 이 무대는 복수 아닌 귀환의 자리이며 빼앗긴 이름들이 되돌아오는 최초의 여정이라는 것을. 유림이 태블릿에 마지막 명령을 실행하자 병원 전산망 내부 채널의 합동조사단 소환장이 자동 발부되었다. 동시에 응급실 검진 센터 연구동 모든 출입 기록이 공공문서 서버에 업로드되었다. 손 쓸 수 없게 된 시스템을 바라보며 남아있던 병원 관계자들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갔다. 그 틈에 앰뷸런스 소리가 행사장 외부로부터 들려왔고 긴급 후송차가 대기하며
실종자 리스트에 포함된 환자들을 순차적으로 안전 이송하기 시작했다. 제구는 마지막으로 행사장 중앙에 서서 붉은 드레이프 커튼에 기대어 관객석을 둘러보았다. 아직도 혼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들이 많았지만 곳곳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서로 안아주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심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울림을 끌어올려 입을 열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때 다시 일어납니다. 이 병원의 오늘이 그 증명이 되길 바랍니다. 말이 끝나자 마치 누군가 미리 신호를 짠 듯 박수가 물결처럼 번졌다. 단단한 나무집을 두드릴 때 들리는 묵직한 망치 소리처럼 박수는 오래오래 울려 퍼졌다. 인생을 가구처럼 새로 짜 맞춰준 시간이었다. 낯선 새벽 터널에서 시작된 악몽은 이제 환한 아침 무대 위에서 새로운 서사를 세우고 있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리고 더 씌워졌으나 깨어난 사람들도 각자 이름을 안고 처음처럼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제구는 선영의 손을 잡고 유림과 강유진을 따라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다. 무대 뒤편 문을 밀자 따스한 봄바람이 잔향처럼 스며들었다. 그 바람은 빵 굽는 냄새와 톱밥 냄새를 함께 실어와 가볍게 코끝을 간지렸고 제구는 미소를 지었다. 양복 주머니 속 팔찌가 부서진 조각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그 플라스틱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짧게 중얼거렸다. 이제 내 몫은 끝났다. 그러곤 주변에 놓인 화분 흙에 조각을 묻었다. 묘하게도 그 손길은 오래전 가구 짜던 때처럼 섬세했다. 땅을 덮고 일어나자 발밑에서 햇살이 반짝이는 먼지처럼 흩어졌다. 이름을 되찾은 자의 첫걸음은 그렇게 조용했지만 들려오는 환호성은 오래 이어졌다. 대강당을 뒤로하고 병원 앞들로 나오자 사각지대였던 새벽 공기는 이미 대낮의 투명함을 품고 있었다. 사건을 목격한 시민과 기자들은 환호와 질문 사이를 오가며 핸드폰을 치켜들었지만 제구는 그 소란 너머에서 자신을 부르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강 선배. 방호선 밖으로 나온 순경 종태가 미간에 땀방울을 맺은 채 서 있었다. 그는 고개 숙여 USB 추가 사본이 안전히 국과수로 이송됐음을 알렸고 조사본부가 병원 전산망을 전담 압수 중이라 전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심이 종태의 단호한 목소리에 녹아내리자 제구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두툼한 목수의 손바닥으로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환영과 감사가 뒤섞인 그 짧은 무언의 포옹 속에서 두 사람은 젊은 시절 우정을 되돌려 놓았다. 유림과 강유진은 별도 구급차에 몸을 실었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구와 눈을 맞췄다. 유림은 하얀 마스크 위에 번진 눈가의 웃음으로 모든 말을 대신했고 유진은 호흡기 너머로 이름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속삭였다. 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자 제구는 먼지 묻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경례를 보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밤의 추격이 한순간 햇살 속 환송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장면이었다. 행사장 철제 펜스 뒤편엔 실종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어떤 이는 명단에서 사라진 이름이 아직 회색 표기로 남아있음을 보고 울부짖었고 어떤 이는 살아 돌아온 친척과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제구는 번갈아가며 그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제 가족을 먼저 챙겨 죄송합니다. 앞으로 모든 기록이 복구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굵은 손을 내민 중년 남성은 이렇게라도 사실을 드러내줘서 고마워요라며 손을 맞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고 그것이 이 거대한 사건의 두 번째 시작임을 깨닫게 했다. 며칠 뒤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중계 화면 속 윤 원장은 억지 미소가 사라진 채 긴 검은 옷깃을 여미고 있었다. 제구는 증인석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골랐다. 의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그는 목소리를 떨지 않고 의료윤리의 경계를 침범한 내부 지침장기 거래 브로커 보험 청구, 내역 위조 과정을 조목조목 진술했다. 선영은 방 청석 맨 끝에서 작은 손깍지를 끼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증언이 끝난 뒤 청문회장은 이례적으로 긴 기립박수를 보냈다. 제구는 의장대의 묘한 금속 박자 속에서 자신이 결코 영웅이 아니라 이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걸어온 평범한 한 사람이었음을 진심으로 느꼈다. 사흘 후 병원 건물엔 임시이사 선임 공고가 붙었고 로비엔 실종자 기록 복구 지원센터가 설치됐다. 제구는 유림과 함께 매일 동이 틀 무렵 센터 문을 열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각기 다른 사연을 들고 온 사람들을 맞아주었다. 손을 떨며 의료번호를 적는 노모, 실수로 필기체를 흘려 쓰는 청년, 주민번호 중간 자리조차 가물가물한 퇴역 군인, 그들은 이름 하나로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제구는 누군가 호명을 기다리는 동안 나무 의자에 앉아 그저 손잡이를 잡아주었다. 목수 일을 하며 단련된 거친 소나기가 그들에게는 다정한 회복의 달이었다. 시간이 흘러 병원 외벽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우리는 더 이상 이름을 빼앗지 않습니다. 제구는 퇴근길 그 글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허공의 문장이 실천이 되려면 아직 해결할 일이 산더미였고 일부 가해자는 해외로 도피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새로 구성된 공익재단의 자문위원 제안을 받았지만 결국 거절했다. 이름을 찾아주는 일이 직책보다 먼저라는 이유였다. 대신 그는 목수 공방으로 돌아와 작은 간판을 달았다. 이름을 붙여드리는 가구. 오래전부터 맞춤 가구에 고객 이름을 조각해 주던 습관이 이번 사건과 맞물려 더 깊은 의미를 품게 된 것이다. 봄이 지나 여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제구는 낡은 병원 팔찌 파편을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 서랍 깊은 곳에 보관했다. 그것은 이제 두 번 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표석이자 자신의 회복을 증명해 줄 침묵의 증거였다. 유림은 오빠와 함께 호남 해안가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첫 개업 날, 선영이 구운 소보로빵에 유림이 로스팅한 원두가 어우러져 손님을 맞았고, 강유진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손님 이름을 차례로 불러 음료를 전달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곧 축복이 되는 풍경. 그 점에서 지난 악몽은 한 줄기 파도처럼 멀어져 갔다. 제구는 저녁마다 공방 창가에 앉아 나무 향이 먼지 넘어 양초 빛을 바라봤다. 선영이 빵을 오븐에 넣을 때마다 퍼지는 고소한 냄새와 결이 맞물려 하루를 덮어주었다. 그들은 종종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너털웃음을 지었다. 우리가 다시 이름을 빼앗기면 어쩌지? 라는 농담 위에 선영이 밀가루 묻은 손바닥으로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본명을 불러줬는걸. 밤이 깊어 창문 너머로 귀뚜라미가 울면 제구는 사건 이후 받은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었다. 병원 로고가 찍힌 편지지엔 내 기록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이 많았다. 그는 손끝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짚으며 사람의 이름이란 결국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려는 의지의 결정체임을 새삼 깨달았다. 언젠가 시간의 강물에 편지 잉크가 낡아도 그 이름만은 흐릿해지지 않으리라 믿으며 편지를 차곡차곡 접어 넣었다. 어느 초가을 아침, 병원 앞 광장에 새로 조성한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기념비엔 유리처럼 투명한 패널이 세워졌고 그 위에 복구된 이름들이 평등한 서체로 새겨졌다. 시민 합창단이 은은한 코러스를 띄우고 슬로 모션처럼 햇살이 패널을 통과해 광장을 반짝였다. 제구는 선영의 손을 잡고 유림 가족과 나란히 섰다. 패널 한가운데 강제구라는 세 글자가 반사광에 잠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정말 끝났네. 바람이 스치자 패널에 포개진 이름들이 다 함께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과거의 고통도, 다시 맞잡은 손의 체온도, 그리고 아직 이룰 미래의 조용한 맥박도 함께 실려 있었다. 제구는 마음속으로 오래전 목수 작업장에서 스스로에게 새긴 다짐을 떠올렸다. 남들이 못 보는 나무결을 읽어 아름다움을 꺼내주듯 이제 세상 속 이름의 결도 읽어 누구 하나 잃지 않게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패널 뒤편으로 해가 기울며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사람들 발밑에서 하나로 겹쳐질 때 그는 미소 속에 담긴 무거운 여운을 받아들였다. 이름을 가진 모두가 어깨를 맞댈 수 있을 때 삶은 더 이상 조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담백한 확신이 뼛속 깊이 자리했다. 오늘도 사연부스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묵직한 이름의 무게를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의 삶과 세월을 함께 기억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이겠지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혹시라도 길 위에서 흔들리는 여러분의 이름표를 한 번 더 단단히 붙들어 주길 바랍니다. 기나긴 밤을 지나 새벽을 증언한 주인공처럼 우리 모두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꺼낼 수 있는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가요.
다음에도 사연 부스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정성껏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